중국에서 2025년 한 해에만 시위가 5,000건 넘게 터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시국가 CCTV가 7억 대 넘게 깔린 나라에서요.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면요. 중국에서 시위하다 걸리면 진짜로 잡혀갑니다. 가족한테 연락도 못하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5,000번이나. 실제로는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감시망을 뚫고 기록된 숫자만 이 정도라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 시위들의 정체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누가 왜 거리로 나왔는지,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대만 해협 긴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다 이어져 있거든요. 마지막엔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투자 아이디어까지 말씀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5,000건이라는 숫자부터 좀 더 뜯어보죠. 이 수치는 프리덤하우스라는 미국의 인권단체에서 운영하는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라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 내 시위와 저항활동을 추적하는 곳이에요. 이 단체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첫 11개월간 시위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나 폭증했다고 해요. 2024년에도 약 3,400건이 기록되었는데 2025년에는 5,000건을 훌쩍 넘긴 거죠.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가 2025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기록했던 시위가 총 12,000건이 넘는데 그중 절반이 2025년에 집중이 된 겁니다. 특히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사이에 시위가 집중이 되었어요. 이 석 달 동안에만 1,392건이 터졌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보다 45%나 늘었고 무려 6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거예요. 왜 하필 이 시기에 몰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여름이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쉬웠던 것도 있고요. 학교 관련 사건들이 이 시기에 터지면서 분노가 폭발한 측면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 숫자의 의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춘 나라예요. 얼굴 인식 카메라가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을 철저하게 검열되고 위챗 같은 메신저도 정부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시위가 5,000건이나 공식적으로 집계됐다는 건 실제 불만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뜻이에요.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 연구 책임자도 실제 시위는 우리가 포착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작은 저항들, 온라인에서만 번졌다가 사라진 움직임들까지 합치면 아마 몇 배는 더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돼요. 예전에는 특정 지역의 특수한 문제로 시위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장 하나가 폐쇄돼서 그 공장 노동자들이 모이거나 마을 땅이 수용당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근데 2025년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이유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경제적 불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던 거죠. 5,000건이라는 숫자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는 실제로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감시와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왔을까요?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의 분석에 따르면 시위 참여자들의 구성이 꽤 명확하게 나뉘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노동자들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전체 시위의 38%가 노동 관련 문제로 발생했어요. 임금 체불이 가장 큰 이유였고 공장 폐쇄 통보 없이 갑자기 문 닫아버리는 경우, 퇴직금 안 주고 버티는 회사들에 대한 항의가 줄을 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노동 시위가 1,219건 기록이 되었는데 이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어난 겁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어진 거예요. 특히 건설업이랑 제조업 쪽이 심각했어요.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관련 협력업체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졌거든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회사에 가봤더니 사장이 야반 도주한 경우도 많았어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부동산 소유자들이에요. 전체의 29%를 차지합니다. 이분들 사연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받아서 돈을 다 내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선분양 제도라고 하죠. 근데 개발업체가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하거나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면요, 사람들은 돈만 날리고 집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2025년에 이런 미완공 아파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는데 공사 현장에 가보면 철근만 삐죽삐죽 나온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내 집 돌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은 농촌 주민들이에요. 전체의 15%인데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토지 분쟁을 둘러싼 농촌 시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농촌에서 이렇게 시위가 늘었을까요? 여기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경제의 성장의 1등 공신은 농민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도시로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온갖 힘든 일들을 다 했죠. 이분들 덕분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도시 일자리가 확 줄어든 거예요.
공장이 문을 닫고 건설 현장이 멈추고 가게들이 폐업을 하니까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땅이 없어진 거예요. 지방 정부가 개발한다고 토지를 수용해버린 겁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공익 목적이라면서 개인이나 마을의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상금을 주긴 하는데 시세보다 훨씬 적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그 보상금마저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리는 일들도 많고요. 도시에서 돈 벌러 갔다가 실직해서 돌아왔는데 농사지을 땅도 없고 보상금을 쥐꼬리만큼 받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중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농민공들이 이제 체제에 가장 분노하는 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소비자, 투자자, 소상공인들의 시위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만 이들의 시위가 85건 기록이 되었는데 전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200%, 그러니까 3배나 폭증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빚더미에 앉은 지방정부, 중국 경제의 고통이 점점 더 넓은 계층으로 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노동자, 부동산 피해자, 농민, 소상공인 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전혀 다른 이유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인 사건이 터집니다. 14살 소녀 한 명 때문이었어요. 스촨성 장유시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7월 22일 14살 여학생이 교회의 한 빈 건물에서 또래 소녀 3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이 소녀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때리고 발로 차고 조롱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영상이 8월 초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더 분노를 산 건 피해자의 가정환경이었어요. 어머니는 청각 언어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외지에서 일하는 농민공이었습니다. 부모가 무릎까지 꿇고 경찰에 호소를 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어요. 가해자 중 한 명은 나 경찰서 10번도 넘게 갔다 왔는데 20분 만에 풀려났다고 큰 소리를 쳤대요. 가해자 부모 중에 쥐역 유력 인사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학교랑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다는 욕이 퍼졌죠. 그러자 온라인에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웨이보 같은 SNS에 이 사건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는데 이게 계속 삭제되는 거예요. 중국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사람들은 더 화가 났어요. 뭘 숨기려고 그러냐, 진실을 밝혀라, 이런 목소리가 커졌죠. 결국 8월 4일 장유시 시청 앞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피해자 어머니가 감정에 복받쳐 쓰러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일부는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자들한테 따졌고, 관리들이 설명회를 열었지만 시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했어요. 사퇴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안, 그러니까 중국 특수경찰이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고 도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도로를 봉쇄했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이 되자 오히려 더 큰 군중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중국 국가를 불렀고 따돌림 반대,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외쳤어요. 일부에서는 공산당 물러나라, 이런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자정 무렵 특수경찰이 군중에게 돌진했어요. 진압봉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체류가스와 페퍼스프레이 등을 뿌렸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돼지 운반용 트럭에 실려 끌려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시민들의 영상이 해외 SNS로 퍼졌고 유튜브에 올라간 다큐멘터리는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곧바로 관련 게시물을 전면 삭제하고 2명을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처벌했어요. 이 시위가 의미심장한 건 단순한 학교폭력 항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만들이 한 번에 터진 거죠. 부패한 관리,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 목소리를 내면 탄압하는 권력. 사람들이 분노한 건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었어요. 학교폭력 은폐에 분노한 시민들, 공안은 진압봉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이번만이 아니에요. 시진핑 체제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국제인권 단체가 있어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는데요. 2026년 2월에 발표된 세계 인권 보고서 2026에서 중국 파트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정부를 동원해서 자신과 공산당에 대한 사상적 수능과 충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은 원래 집단 지도 체제를 표방해 왔거든요. 한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나눠서 다스린다는 원칙이었죠. 마오쩌둥 시절에 문화대혁명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2018년에 헌법을 바꿔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앴어요. 원래는 2번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2022년에 관례를 깨고 3번째 임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2027년까지인 3기 임기 중입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견제가 안 돼요. 잘못된 정책을 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눈치 보면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빨리 수정이 안 되고 계속 물어붙이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시위가 늘어나니까 중국 정부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대화가 아니라 탄압이었어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시진핑 정부가 근본적 자유에 대한 탄압을 확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해, 다른 생각하지마, 당이 하는 일은 다 오라, 이런 분위기를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탄압이 집중되는 집단이 있어요. 티베트인, 위그르인, 그리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신자들이에요. 티베트는 원래 독립국이었다가 중국에 합병된 곳이에요.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걸 계속 억누르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2025년 8월에 직접 티베트를 방문해서 티베트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딜라이 라마의 90세 생일 축하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열렸지만 정작 티베트에서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위구르인은 중국 서북쪽 신장 지역에 사는 무슬림이에요.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졌죠. 대규모 구금시설, 강제노동, 가족 분리, 종교 탄압, 수십만 명이 여전히 부당하게 수감돼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비공인 교회라는 건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말고 따로 모이는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중국에는 정부 관리하에 있는 삼자 애국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말고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불법이에요. 가정에서 몰래 모이는 가정교회 신자들이 계속해서 단속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요, 이 탄압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쫓아가요. 이걸 초국경 탄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손을 뻗친다는 거예요. 프리덤 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광범위한 초국경 탄압을 수행하는 나라예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인데요. 2025년 11월 중국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서 신장 인권 탄압에 항의하던 아타주르트 활동가 19명이 체포되었어요. 이들은 신장에서 부당 구금된 카자흐스탄 국적 트럭 운전사에 석방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했는데 결국 민족 간 불화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대 징역 10년형에 해당하는 혐의로요. 2026년 1월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 영사관이 카자흐스탄의 외교부에 보낸 외교 공안이 수사 근거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공안에는 이 시위가 양국 우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적혀 있었대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옆나라 정부 요청으로 자국민을 잡아들이다니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주권 국가에 손을 뻗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국내 탄압만으로 부족했던 걸까요? 중국의 손이 해외까지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먼저 2025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벌어진 일을 말씀드려야 해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정의사명 2025라는 이름으로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와 드론 등 130대 이상이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들었고 군함 14척, 해경선 14척이 대만을 에워쌌어요. 심지어 로켓까지 발사했습니다. 대만의 주요 항구인 가오슝과 지룽을 봉쇄하는 시뮬레이션까지 했어요. 이건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7번째 대규모 훈련이었는데 범위와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도 긴장이 계속됐어요. 2주간 비교적 조용하던 대만 해협에 3월 15일 갑자기 군용기 26대, 군함 7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대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어요. 방공식별 구역이 뭐냐면요, 비행기가 들어오면 너 누구야? 뭐하러 왔어? 하고 확인하는 구역이에요. 여기를 허락 없이 넘어오면 긴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실제 영공은 아니지만 들어오면 바로 대응해야 하는 민감한 지역이에요. 중국이 이 시점에 왜 이런 무력 시위를 벌였을까요? 2025년 12월 훈련은 미국이 대만의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미국이 패키지를 승인한 직후에 벌어졌어요.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힘 보여줄게, 이렇게 무력 시위한 거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이에요. 근데 다른 해석도 있어요. 국내 불만이 커지면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는 건 독재 정권의 고전적인 수법이거든요. 대만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다, 지금은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해협 훈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구호와 함께요. 국내 시위 소식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대만 관련 뉴스는 크게 틀어주는 거죠.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더 우인에 올라온 시위 관련 게시물 2,970건 중 3분의 2가 삭제됐어요. 그렇다면 이 대만 해협 긴장이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냐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흐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군사훈련을 벌이자 아시아 각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한국의 방산 기업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 한국항공우주, KAI,
이 방산 빅4의 수주 잔고를 다 합치면 지금 120조 원을 넘었어요. 연간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일감이 이미 쌓여있다는 뜻이죠. 2026년 방산 빅4의 합산 매출은 50조 원 돌파가 전망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건 미국 국방부가 2031년까지 방산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 비율을 0%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중국산을 못 쓰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하잖아요. 한국 방산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보면 드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DJI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퇴출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이 자리를 채우려는 한국 기업 중 에이럭스 같은 곳은 모터부터 비행 제어 장치까지 100% 국산 부품으로 비중국 드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어요. 물론 방산주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단기적인 추격 매수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 흐름 자체는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상황도 비슷해요. 홍콩에서는 2020년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이후로 자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6년 들어서 규정이 더 강화됐어요.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이 충격적입니다. 국가안보 사건에서 경찰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비밀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알려주면 최대 1년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게다가 법원 허가도 필요가 없어요. 미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 3월 26일 경고했습니다. 주 홍콩 미국 영사관이 홍콩에 있거나 경유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은 조심하라고 보안 경보를 발령한 거죠. 이 법이 홍콩 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어요. 그러자 베이징 중앙정부 홍콩 사무소가 미국 총용사를 불러서 항의했어요.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며칠 전 2026년 3월 2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만 해협에 군함이 뜨고 홍콩 내에서 자유가 더 조여지고 이런 일들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025년 12월 26일, 27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꽤 충격적이에요.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도가 72%예요. 10명 중 7명이 중국을 안 좋게 본다는 거죠. 호감도는 21%까지 추락했어요. 더 눈여겨볼 건 세대별 차이예요. 18세에서 29세 이 연령대에서 중국 비호감도가 무려 86%예요.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중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30대도 81%로 만만치가 않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한한령이라고 불리우는 한류 콘텐츠 제한, 김치랑 한복 같은 문화 갈등,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망 이슈까지 하나씩 쌓인 거예요. 반중 시위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한중 관계가 심각하게 나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예요. 한국 기업들 중에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곳이 많잖아요. 화장품, 자동차, 화학소재, 반도체 장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크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이 흐름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LG생활건강은 아직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중국 내 소비 침체에다가 반한 감정까지 겹치면 실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원료인 리튬, 양극재, 음극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차도 중국 공장 실적이 계속 부진합니다. 현지에서 BYD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에 밀리고 있거든요. 반대로 중국 의존도를 빠르게 낮춘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매출 비중을 54%에서 23%까지 구조조정하면서 미국과 동남아로 방향을 틀었어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인 기업이 지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을 담고 있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5,000건의 시위가 보여주는 건 중국 내수 경제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탈중국 흐름에서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냐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투자 테마가 나옵니다. 바로 바이오, CDMO예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 미국 정부의 돈이 흘러가는 걸 막겠다라는 법인데요.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같은 중국 CDMO 거대 기업들이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CDMO라는 게 뭐냐면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2분기부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탈중국 수요를 직접 흡수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미국 유럽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이 흐름을 타고 있고요. 2026년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차이나 프리, 즉 중국 없이 돌아가도
될 수 있도록 재편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CDMO 기업들한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발 불안이 한국 투자 시장에 만들어내는 그림은 크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대만 해협 긴장과 글로벌 재무장 흐름, K방산 빅4의 구조적 성장. 둘째, 미국의 탈중국 드론 공급망 재편, 비중국 국산 드론 기업 기회. 세 번째,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과 중국 CDMO 퇴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K바이오의 수혜. 네 번째, 중국 내수 침체 장기화, 중국 매출 비중 높은 화장품, 화학, 자동차 기업에 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 단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하셔야 해요. 방산주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바이오도 변동성이 크니까요. 18세에서 29세는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한중 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한류 콘텐츠를 막고 한국 기업들을 견제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건 중국에도 손해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2026년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익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많았고 2026년 들어서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불만은 계속해서 쌓일 거예요. 중국 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 간단히 짚어드리면요, 일단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 사업을 합치면 중국 GDP의 약 29%를 차지한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GDP라는 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29%가 부동산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 붕괴가 왜 시위 폭증으로 직결되는지 그 숨은 고리가 있거든요. 바로 지방정부 재정 파탄이에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오랫동안 땅을 팔아서 살림을 꾸려왔어요. 개발업체한테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 주고 도로 깔고 학교 짓고, 이걸 토지 재정이라고 하는데 지방정부 수입의 40% 가까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땅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토지 판매 수입이 2021년 최고점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재정 흑자를 낸 성이 6개였는데 2024년 말에는 단 2개만 남았어요. 나머지 35개의 성 전부가 적자예요.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조차 적자가 2100억 위안, 하나로 약 40조 원이에요. 서남부 쪽의 스촨성은 적자가 4100억 위안, 약 78조 원에 달하고요. 돈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무원한테 월급을 못 주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공무원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철밥통이라고 해요. 절대 깨지지 않는 밥그릇이라는 거죠. 평생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철밥통에 금이 가고 있어요. 2025년 들어서 허난성, 산둥성, 광둥성 등 여러 성에서 교사들 월급이 몇 달째 밀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쏟아졌어요. 산둥성 자오정시에서는 계약직 교사들이 6개월 넘게 월급을 못 받았어요. 월급이 3,000위안, 하나로 약 57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안 나오니까 빚 내서 생활하고 있대요. 간수성의 한 공공병원 간호사는 월급이 1,300위안, 하나로 약 25만원인데 성과급도 넉 달째 안 나온다고 했어요. 심양에서는 유치원 직원한테도 급여가 안 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농민공이나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시위를 했다면 이제는 교사, 간호사, 공무원까지 월급 달라고 나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의 한 퇴직 교수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에는 농민공들이 피땀 어린 돈을 달라고 시위를 했는데 이제는 교사와 의사와 환경미화원 모두가 나서고 있다. 중국의 안정적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이 깎이면 소비가 줄잖아요. 소비가 줄면 식당이나 가게가 문을 닫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도 소득이 줄고 세금이 덜 거치고 지방정부는 더 가난해지고, 한 경제학자는 이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긴축의 연쇄라고 불렀어요. 정부 예산 제약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소비 의욕도 기업 투자 의욕도 다 죽이는 거죠. 실제로 산둥성에서는 최고급 돼지갈비가 500g에 12위안, 하나로 2,300원에 팔리고 있대요. 식당들은 할인 경쟁을 넘어서 서로 끌어내리기를 하고 있고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중국 전역을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위가 5,000건 터진 배경에는 이 거대한 재정 위기가 깔려 있어요.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지방 정부가 파산하고, 지방 정부가 파산하니까 공무원도 교사도 간호사도 못 먹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도 심각해요. 공식 통계로는 2023년 6월에 21.3%까지 치솟았다가 중국 정부가 아예 통계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그 뒤로 수치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숫자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고요. 수출도 예전 같지 않아요. 미국이랑 무역전쟁을 하면서 관세가 올라갔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관세를 또 올렸거든요.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공장들이 주문을 못 받게 되고 노동자들은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실제로 광둥성 같은 제조업 중심지에는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과 급여가 급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 탄압을 강화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이 방식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불만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탄압하면 일단 입을 다물기는 하겠지만 속으로 분노가 더 쌓이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더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1989년 천안문 사태 아시죠?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정부가 탱크로 깔아뭉갠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거의 없었어요. 다들 무서워서 못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숨 걸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졌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안문 때는 주로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민주화를 외쳤다면 지금은 평범한 노동자들, 농민들, 집 못 받은 서민들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위도 등장했어요. 투신 위협 시위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요구를 관철하려는 극단적인 방식인데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월별 발생 건수가 4배나 늘었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물론 중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든 통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더 강하게 탄압하거나 경제 부양책을 써서 달래거나요. 근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대화보다는 탄압 쪽으로 가고 있고 경제 부양책도 효과가 크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이 불안해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대만 해협에서 군사 행동을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반도 안보에 그런 부분에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에 타격이 와요.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거든요. 부품 사서 완제품 만들고 중간재 수출하고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서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오늘 정리해드리면요. 중국에서 2025년에 시위가 5,000건 넘게 터졌고 노동자, 부동산 피해자, 농민들이 주로 거리로 나왔어요. 스촨성 장유시에서는 한국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이 공권력과 충돌을 하였고요. 정부는 대화 대신 탄압을 선택했고 그 탄압이 카자흐스탄까지 뻗치고 있어요. 내부 불안을 덮으려는 듯 대만 해협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 군사 훈련까지 했고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72%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딱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대만 해협 긴장, 글로벌 재무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 K방산, 빅4의 수주 잔고는 지금 120조 원을 돌파했다. 구조적인 성장 국면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중국산 드론 퇴출 선언, 에이럭스 같은 국산 비중국 드론 공급망 기업들이 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점. 세 번째,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중국 CDMO 퇴출,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의 K바이오 CDMO가 사상 최대 수주 기회를 맞고 있다. 네 번째, 중국 내수 침체 장기화, LG생활건강, LG화학, 현대차 중국 법인처럼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중국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경제가 무너지면 체제도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역사가 그걸 보여줬고 지금 중국에서 그 역사가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서 대비해야 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남겨주세요. 중국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게 이미 늦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경제 이야기,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